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석기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중형 로펌에서 10년차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제 이력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서 이력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 금융보험 학원에서 제가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면 법 공부에 대해서 이제 감을 어느 정도는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는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뭐 그냥 편하게 주무시기 직전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 화장실 가셨을 때 그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법 공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손해사정사나 이제 보험계약사 공부를 하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이제 과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차 과목과 연계를 해보면. 그리고 실무에 나가셔도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을 가장 기초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작년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일단 제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작년에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물론 이제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글쎄요, 떨어진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는 분은 한 분도 못 봤는데 보험계약법 때문에 붙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보험계약법이 80점이 넘었는데 커트라인이 60점 조금 넘어가지고 붙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도대체 그러면 손해사정이론이랑 보험업법은 몇 점을 받은 걸까요? 예. 어쨌든 그런 얘기 들으니까 되게 그러니까 보람되기도 하고 되게 기분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험계약법 점수가 나왔던 이유가 별거 없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그래요. 예. 저는 그냥 그분들의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일단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니까 이게 재밌어지더라.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되게 신나게 재밌게 공부를 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든지 재미가 있어야 이제 능률도 오르고 효율성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막판에 막 달달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막 책을 막 봐야 되고 막 한 2, 3일에 막 이게 보험계약법을 1회독 해야 되고 막 이럴 경우에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되게 재밌게 공부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보험계약법 딱딱하고 그 다음에 용어도 제3의 외계어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보면은 정말 단어 하나 조사 하나 바꿔가지고 되게 치졸하게 나와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게 재밌는 과목이에요. 이게 무슨 형법같이 막 학설 대립이 많아가지고 막 그 머리가 터지거나 막 사람의 행위에 관련해서 막 고찰하면서 막 철학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민법같이 파면 팔수록 정말 점점 더 어려워지는 막 웃고 들어가서 울고 나오는 과목도 아니에요. 보험계약법은 그렇게 깊숙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수험 위주로, 시험 위주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 20년 동안 법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의, 특히 법대 교수님들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경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성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실 것인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자,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면 누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업 시간 도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미있게 공부를 하시려면 결국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수학 과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이제 수리 영역을 공부를 이제 잘 하려면 결국은 수학 공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법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이에요, 법. 그래서 법률 조문을 일단 가장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 조문을 아주 씹어먹다시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판례는 사실 법률 조문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거예요.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그래서 판례는 법률 규정을 제대로 하면 판례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별로. 특히 보험계약법에서는 1년에 한 보험계약법 쪽 판례가 상법보험편이죠. 상법보험편 쪽 판례가 한 10개 내외로 나오는 것 같아요. 10개 내외로 나오는데 기존의 이론을 반복한 게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 기본서에 있는 모든 판례가 사실 시험 범위겠죠. 근데 그 모든 판례 중에서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는 판례는 한 5개 정도?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뭐 이렇게 대학 뭐 법률 정보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로엠비라든지 이런 데서 판례 원문 찾아보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 2차 공부할 때까지 판례 원문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요 기본서 안에 있는 판례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깊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수험 생활에 있어서 뭐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계약법 좋은 점수 나오는 것도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본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께서 보험계약법 공부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없애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정도 기본과 기틀을 잡아서 그 다음번에 볼 때는 이게 지금 제가 한 30회에서 35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루에 3일이나 4일, 하루에 3회나 4회 정도 보신다고 가정하면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복습을 하시게 될 텐데 그 기간을 한 반에서 한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다음 회독을 하면서 그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더 내용을 살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각각의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그냥 책을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예. 잘 이해가 안 되게 써 있어요. 예. 교수님들 교과서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노트 한 페이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청구권 대위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책을 그냥 그대로 쭉 읽다 보면 나중에 가면 뭐가 무슨 말인지 막 뒤엉켜서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노트 한 페이지에다 딱 정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틀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그냥 책 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 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살을 붙일 게 있으면 살을 붙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살을 붙일 게 있으면 살을 붙여서 그래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노트 한 페이지씩 해가지고 만들어 드렸는데, 그게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강의안이 되겠죠. 근데 필기가 좀 많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필기 자료를 제가 PDF 파일로 해서 학원 측에 요청을 해서 그 자료는 수업 듣는 분들께 이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은 씹어먹고 판례는 보충하는데 그러면 판례는 최신 판례 어디까지 봐야 해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법대 교수님들은요, 일관되게 시험 한 달 전까지 판례가 출제 기준입니다. 43회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시험이 연기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돼서 설마 시험 직전 판례까지 나올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6월에 시험을 봤는데 2020년 4월 공보 판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가 2개가 나왔고요. 물론 최신 판례가 3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나머지 하나는 태아의 상해보험과 관련한 판례가 나왔고요. 그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최근 판례가 2개가 2020년 4월자 공부 판례가 2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장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판례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논점에 대해서는 출제를 못 하시고 판결 요지 위주로 해가지고 아주 가볍게 출제를 하셨었습니다. 그게 출제 경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올해는. 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교과서에 반영한 판례는 8월까지 판례를 반영했거든요. 2020년. 그래서 그 이후에 판례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이미 판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예, 나왔는데 그 이후의 판례들에 대해서는요, 3개년 판례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개년 판례 강의 이후에 시험 한 달 전까지 기간 동안 판례가 나온다면 그 판례는 학원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 뭐 이런 데다가도 그냥 판례를 자료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관계까지 알아야 되는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학원 측에 문의를 드려서 그냥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책은 일단 구성이 보험계약법의 내용에 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최신 3개년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뒤에 이제 기간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기간들 이제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들이 간간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간들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추정규정이 상법보험편에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규정 정리하고, 그 뒤에 상법 조문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 책 안에 있는 문제들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43회 기출문제는 일부러 안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실력을 테스트해 볼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기본서를 1회독 하시고 나서 한번 43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예, 체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체감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게 몇 문제 때문에 어려웠었어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43회 문제는 어차피 뭐 보험개발원 홈피에 이제 공지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출력해서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 풀이 때는 그 중에서 중요한 지문들은 다 반영을 해서 할 겁니다. 강의는. 자, 이 정도로 해서 서론은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이제 보험계약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목차가 어떻게 구성돼서 보험계약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요거를 살펴볼 겁니다. 왜 요거를 살펴보냐면 일단 여러분께서는 공부하실 때 이게 막 되게 헷갈려요. 그냥 읽다 보면 되게 헷갈려요. 예, 특히 뭐 보험자 의무 한 면책이나 아니면 보험계약자 쪽 보험료 지급 의무 한 요 정도 가면 이제 막 앞 제도랑 뒤에 제도랑 섞여가지고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막 그럽니다. 예,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요. 예, 그러면서 책을 다시 처음부터 보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측면이고요.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파트를 본다 하면 그 파트가 요 목차에서 어디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보험계약법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책을 보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거는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좀 체계를 잡는 시간. 근데 보험계약법이라는 놈이 있으면 보험이 뭔지 그 다음에 계약이 뭔지 순서대로 알아봐야 되겠죠. 법은 뭐 어차피 법률 규정 볼 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험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약이 성립부터 소멸되는 과정을 보면서 보험계약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목차가 사실 계약의 성립부터 소멸까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볼 겁니다.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민사법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 측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성립부터 소멸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손해보험, 인보험 파트 관련해서 내용별로 해서 목차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 때부터는 이제 3회 강의죠. 3회 강의 때부터는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계약법이죠. 그렇죠? 예. 자, 보험계약법이고요. 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보험계약법, 법 과목은 철저히 암기 과목입니다. 철저히 암기 과목인데 다만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통으로 암기 못해요, 절대로. 예. 법조문 통으로 암기하라는 분들도 세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또한 모든 법률 규정을 통으로 알지 못합니다. 예. 보험계약법, 이 상법 규정 저 통으로 못 외워요. 예. 조문 하나도 통으로 못 외웁니다. 예. 그래서 법률 조문을 절대로 통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 법률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요 뜻이 뭔지 요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험계약법 중에 보험 쪽을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예. 보험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계약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본 강의는 사실 계약부터 먼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보험부터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험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험이 어떤 앤지를 일단은 먼저 살펴볼게요. 그리고 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이란 제도가 왜 생겼는지 이런 거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의 개념에 대해서는요. 교수님들마다 교과서가 다 달라요. 예, 보험의 개념은. 그리고 판례에서도 대법원 판례가 한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판례를 이제 제 교재에다 소개를 해놨는데 판례도 문구가 다 다릅니다. 예, 그만큼 보험의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잘 살펴보다가 한 문장으로 딱 표현을 하신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개념을 어떻게 봤냐면 자,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하는 제도가 보험이래요. 근데 그 내용 안에 보험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
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예. 자, 여기에서 한 개념 몇 개를 좀 볼게요. 법조문까지 볼 겁니다. 예, 법조문까지 보고 그 다음에 법조문이 개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까지 볼게요. 자,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뭘까요?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보험사고 얘기예요. 보험사고.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이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죠. 그렇죠? 운전을 하다가 자, 내 차가 남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의 자동차를 박아서 남의 자동차를 부술 수도 있어요. 훼손할 수도 있어요. 남의 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남으로부터 내 몸이 다칠 수도 있어요. 남으로부터 내 자동차가 파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예. 그런 사고들을 보험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고예요.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사고는. 자, 그 다음 리스크, 위험,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손해사정이론에 보면은 리스크 얘기 정말 지겹게 하죠. 예, 정말 지겹게 합니다. 예, 저는 손해사정이론의 리스크 이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 알아먹기도 어려워 보이고 그렇긴 하지만 보험계약법에서도 간간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해방지 의무에서도 위험 개념이 나오고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아예 위험을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의 개념에 대해서도 보험계약법에서도 조금은 나와요. 지겹지 않도록. 그래서 자, 여기서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뭘까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뭘까요? 장래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현실화되면 보험사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험이 현실화되면 보험사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위험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시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거. 자,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성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예측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장래를 알 수 없는 거죠. 누구든 예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어떤 일이 확정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두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예측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주로 말하는 불확정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지배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차원에서 우연성이라는 요소가 나옵니다. 우연성. 우연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고는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우연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연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사고라는 거는 확정지을 수 없어요. 불확정적인 거예요. 예측할 수 없어서. 예, 그래서 위험과 보험사고의 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불확정성과 우연성이. 예, 이런 측면이 있어요. 예, 이런 측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불확정성과 우연성이 있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can으로 한번 써볼까요? 영어로. 예. 발생할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cannot. 자, 이거는 제가 만든 논리예요, 사실. 예.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만약에 이미 발생했어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보험 가입 전에 이미 발생을 했어요. 아니면 캔낫과 관련해서 이미 보험사고 발생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미 불발생, 이미 불가능. 예, 마찬가지인 것 같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미 전소해서 불탄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다고 칩시다. 전소는 불타서 다 날아간 걸 얘기해요. 예, 전체가 다 소외됐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훼손된 걸 얘기합니다. 자, 이미 불타서 없어진 건물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미 보험사고 발생한 건물에 대한 보험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런 경우. 아니면 자, 나대지예요. 아예 건물이 없어요. 토지 위에 아무런 건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건물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해요. 어때요? 보험사고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죠.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을까요? 자, 위험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모두 다 가능한 경우란 말이에요.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나 발생할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근데 이미 발생하거나 이미 불발생했으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거죠. 불확정성도 아니죠. 우연성도 아니죠.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관계란 말이에요. 확정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이 없는 겁니다. 좀 철학적인 논의긴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위험이 없으면 보험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위험이 없으면 보험사고도 없게 되는 거겠죠. 위험이 현실화되는 게 보험사고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없으면 아예 보험이 없다고 봐요. 왜?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험이 아예 없어요. 보험의 본질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요런 사안에서 위험이 없는데 보험도 없는데 예, 요런 사안에서 보험 가입을 하고 막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가지고 보험 가입을 해요. 그러면 그 당의 보험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효력 자체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효인 거예요. 자, 계약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계약은 뭐냐면 당사자들 간에 약속을 맺는 거예요. 자, 계약은 맺을 약속할 약, 서로 맺는 거예요. 어떤 합의를 통해서 당사자들 간에 구속력을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거는. 어쨌든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기 때문에 보험 계약도 어떻게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무효는 당사자가 의혹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소급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험 계약 자체가 없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문이 상법 644조입니다. 644조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독일어예요. 예, 독일어로 몇 조, 제 몇 조 할 때 몇 조고요. 이거는 본문을 얘기를 합니다. 법조문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진짜로. 예. 이번 시간만 갑자기 생뚱맞은 법조문을 살펴볼 겁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각 제도별로 법조문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644조가 399페이지. 예, 39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예,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예요. 보험사고가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됐을 때 그 효과가 어떻냐. 자, 불확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확정됐대요. 그럼 무효겠죠. 그쵸?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첫 번째 문장이죠. 그쵸? 요 첫 번째 문장을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위험도 이미 발생했거나 이미 발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험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거를 요거를 요래서 요렇다 해서 요 중간을 생략한 거예요. 요 규정에서. 예, 요 규정에 생략한 건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률 규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예. 요 부분은 어차피 644조 본문 단서는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테니까 한번 맛배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법률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통 제 몇 조 해놓고 괄호치고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를 제목이에요. 제목. 예. 왜냐면 법률 규정에 제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1조 그냥 쭉, 제2조 쭉 이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기 위해서는 정말 그 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자, 드라마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258조 1항에 따라 뭐 징역 몇 년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제 몇 조? 동그라미 1이 제 1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30조라고 쳐볼까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죠? 제 30조 제 1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는 제 30조 1항 이렇게 표시를 해요.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표시한 거는 30조 1항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요 항 밑에 그냥 숫자로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한번 보면 자, 법률 규정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겨먹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400쪽 한번 볼까요? 400쪽 보시면 646조의 2 해서 제목이 보험 대리상 등의 권한이죠. 그쵸? 그래서 자, 몇 조의 2, 몇 조의 3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나올 때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법률 규정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나중에 사후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고 자, 1항 보시면 뭐 보험계약자는 각 호의 권한이 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예. 요거는 몇 호예요. 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나타낸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제 30조 제 1항 제 1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 30조 1항 1호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 그래서 법률 규정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644조 본문이라고 그랬죠? 본문. 자, 그래서 644조를 보시면 두 문장이 나와요. 그렇죠? 두 문장이 나오는데 한 문장이 무효로 한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 그러나 이러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조에 어떤 문장이 나오고요. 센텐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러나 아니면 다만 그리고 어떤 대조적인 문장이 나오겠죠. 반대되는 문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본문이라고 하고요. 얘를 단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서는 본문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서가 나왔죠. 그렇죠? 단서가 나왔으면 이게 무효라고 봤는데 단서가 나왔으면 분명히 유효인 사유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예측을 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644조 단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자,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아직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당사자를 얘기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이런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거나 이미 발생했다는 거 확정된 사실을 이미 이를 알지 못한 때. 예, 주관적으로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확실한 거지만 주관적으로 불확실한 것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예요? 무효이다의 반대말이니까 유효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반대돼서 자,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한 때는 유효하다는 게 644조 단서. 이게 단서할 때 단이거든요. 644조 단서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주관적 불확정성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험에서 보험의 개념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위험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과 연동되는 개념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험계약법 문제 1번에서 5번 사이에 이 문제가 들어있어요. 보통. 예. 그리고 최근 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 규정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중요한 조문이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자, 보험의 개념을 통해서 법조문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건 알겠어. 보험의 개념은 알겠어. 근데 경제적인 불이익에 어떻게 대비를 할 건데? 그런 의문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겠죠. 그렇죠? 예. 저도 면허 딴 지 한 13년 됐나? 그랬어요. 예. 자랑을 하자면 13년 동안 무사고 과태료 없고요. 범칙금 없고요. 지금까지 주차 위반으로도 과태료 뛴 적 없습니다. 그만큼 옆에 탄 사람들은 답답해 하세요. 근데 저희 애기들은 좋아합니다. 아무튼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쭉쭉쭉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줘요. 왜? 동일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사실. 언제 다칠지도 모르고 그런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를 만듭니다. 예,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이를 위험단체라고 합니다.
위험단체예요. 근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공통 분모로 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질의 위험이에요. 같은 종류의 위험이라고 해요. 예, 이것도 시험 문제로 가끔씩 표현을 많이 하곤 하던데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파손이 되면 자동차가 그냥 아예 쓸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됐어요. 예. 근데 차를 산 지 한 2, 3일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요즘 신차를 구매했어요. 엄청 비싼. 그러면 그만큼의 재산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어요?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되 조금씩 돈을 나눠서 내가지고 그 낸 돈을 보관을 시켜놓고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난 사람한테 그 돈을 뿌려서 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위험 부담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사람들이 각각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돈을 조금씩 각출해서 이거를 출연이라고 하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로 출연. 출연은 뭐냐면 재산이 출연은 뭐냐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했을 때 그 재산의 감소를 갖고 오면서 어떤 재산을 뿌리는 걸 얘기해요. 바깥으로. 예, 그래서 그걸 출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뭐 유상계약, 무상계약 아니면 뭐 그런 유상계약, 무상계약 설명을 하면서 출연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대가적 출연이 있고 막 이러거든요. 어쨌든 내 돈 쓰는 거예요. 예, 내 돈 쓰는 걸 출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을 보관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보관하면 회사에다 보관을 하게 되겠죠.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 가운데 여기 안에다 쓸 단어가 뭘까요? 보험회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회사에다가 보관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보험사고가 나잖아요. 여기 보험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이 사람한테 보험사고가 났어요. 보험사고가 나면 요 회사에서 보관된 돈 중에 일부를 돈을 주는 거예요. 요게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구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한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현실 세계는 워낙 달라서. 예. 그러면 잘 생각해 볼까요? 여기 요 기금이 뭘까요? 보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료. 자, 보험에 대해서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 보험료라는 것과 보험금이라는 건 달라요. 보험료는 어떤 이용하는 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요금 하잖아요. 그렇죠? 택시 요금이라고 그러죠. 요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용료 하잖아요. 어떤 거를 이용하는 대가예요.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대가가 보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회사가 어떤 돈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는 금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험료가 있고 보험금이 있죠. 네. 근데 자, 보험료와 보험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특히 보험료를 책정함에 있어서요. 보험금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긴 있는데 요 두 가지를 책정함에 있어서 사고 발생의 확률을 가지고 책정을 해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인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나올 겁니다. 물론 해마다 달라요. 뭐 사망자도 다르고 다른 텐데 어떤 통계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자동차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20%라고 칩시다. 예. 20%라고 쳐요. 자, 단순히 5명을 가지고 1명이 사고 날 확률과 그 다음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가지고 20%가 될 확률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숫자가 많을수록 더 정확해지겠죠. 예를 들면 출구조사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 후보와 B 후보가 있다. 근데 투표한 사람들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 예. 투표한 사람들 10명의 그 표만 까봐요. 그런 경우랑 수천 명, 수만 명의 표를 까봐요. 어떤 게 더 정확하겠어요?
당연히 많은 숫자가 정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통계적 기초에 따라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대수의 법칙. 자, 이거는 통계적 기초에 따른 법칙이죠. 통계적 기초에 따라서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고 발생 확률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사고 발생 확률을 예측해서 그 발생된 확률을 근거로 해서 보험료와 보험금의 균형을 맞추면서 그 금액을 책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자, 대수의 법칙을 통해서 통계적 기초에 따라서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사고 발생할 확률과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금의 책정을 하게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예외도 많아요. 예외도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보험료와 보험금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그거를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노트에 필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자,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 자, 둘 다 수지가 맞아야죠. 그쵸? 물론 예외가,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맞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뭐 자산운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얘는 보험회사가 되겠죠. 자, 요런 방식을 이용해서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개인의 재산이 이만큼 있다고 쳐봐요. 이만큼 있었을 때 어떤 보험사고가 나서 자신의 재산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보험사고로 인해서.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보험금을 통해서 요만큼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을 요만큼 채워주는 걸 얘기해요. 자, 이거는 도박과는 명백히 다르죠. 왜? 도박은 재산이 이만큼 있으면 배팅을 해가지고 도박을 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큰 돈이 생겼다 그러면 이만큼 재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이 늘어나는 거지만 이거는 사행적인 성격을 가진 복권이나 도박을 의미하는 거고, 보험은 이런 이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그거를 돈으로서 메꿔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 보험제도가 경제적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봤습니다. 예,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보험제도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보험법 전반에 아우르는 원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잠깐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험의 성질이 나옵니다. 성질이라고도 하고, 뭐 특성이라도 하고요. 예, 뭐 의미야. 어차피 성격,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성질. 뭐가 있을까요? 위험단체를 구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체성이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요 사람들마다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이렇게 있나요? 어때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 위험을 간접적인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단체 행동을 해요? 단체적으로 만나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쵸?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추상적인 하나의 단체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간접적 추상적 위험을 가진 단체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하나 더 나가서 과거에 37회인가 뭐 기출됐던 문제일 거예요, 아마. 어쨌든 단체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잡한 수계산이 들어갑니다.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통계적 기초에 따라서 보험료와 보험금을 책정하는 건데, 이 통계적 기초가 뭔지는 저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수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보험 계리사분의 말에 따르면 고등학교 과정까지 수학 내용으로 절대 커버 불가능한 내용들도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인 특성이 있어요. 보험이라는 녀석이. 보험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술성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세 번째. 자, 요거 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간접적이긴 하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단체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보험이.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이라고 해요. 그 개념을. 사회성, 공공성. 요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공부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하는 소액의 보험료로서 다액의 보험금을 타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많죠. 어떻게 보면 도박이나 복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성이라고 해요. 사행성. 사행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런 의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악용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자 측에 선의성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선의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는 선의성과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험은, 특히 보험계약은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최대 선의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대 선의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법 보험편의 경우에 최대 선의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전면 개정됐을 때 개정안에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보험자, 보험회사한테 너무 유리하다. 그렇게 되면 보험 가입자, 보험 계약자 측한테 너무 불리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에 넣었다가 뺐어요. 예, 그런 사정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의성이 요구되고 최대 선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약관에 의해서 체결돼요. 약관에 의해서 체결돼서, 자, 계약은 단순히 구술로도 체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구술로도 체결을 할 수 있는 건데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약관이 많이 적용돼서 그거를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부합계약성이 있어요. 예, 몰라도 돼요. 이건 지금 부합계약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법 조문이 상대적 강행 법규성을 가져요. 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것도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상대적 강행 법규성은 어떻게 보면 보험의 성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보험계약법의 성질로 보여요. 어쨌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통해서 요 내용들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런 성격이 있음을 알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파악을 하면 아무래도 좀 보험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보험의 내용을 조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목차를 보시면 처음 그냥 생판 모르는 상태로 목차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각 제도를 보면서 아, 요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하면서 책이 금방금방 읽히시는 엄청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작년에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실험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노트 필기 다 있거든요.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